안녕하십니까, 김낙곤입니다. 광주문화방송은 이번 주부터 우리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본격 시사 프로그램 시사본색을 시작합니다. 매주 이 시간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될 텐데요. 서울 중심의 뉴스와 시사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삶과 직결된 시사의 본질, 시사의 본색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김낙곤의 시사 본색 그 첫 번째 순서 인더시사, 시사와 인물입니다. 한 주간 가장 뜨거운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과 집중 인터뷰를 통해 이슈의 속살까지 들여다보는 순서입니다. 오늘 인더시사에서 들여다보는 시사의 주제는 광주를 넘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바로 광주형 일자리 문제입니다. 이 이슈의 중심 인물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바쁜 시간인데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주에서 불러서 왔습니다. 오히려 네. 처음에 녹화 들어가기 전에 더 다급하다는 말씀하셨는데 무슨 의미신가요? 네, 지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정말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나가서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된 합의가 좀 마무리되어야 하고 그것과 그 예산이 연계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광주 시민들께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고 광주형 일자리를 반드시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호소를 드리러 제가 왔습니다. 오히려 말씀드린다면 국회 예산 시기를 본다면 굉장히 촉급하다. 그런 호소하러 오셨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 얘기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청자들이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광주형 일자리, 또 어쩌면 소득 주도형 성장. 참 좋은 얘기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내가 설명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이런 거다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선 광주형 일자리는 네. 그 지역의 일자리가 너무나 한계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광주만 하더라도 20대, 30대 그 청년층에서 한 5,400명이 광주를 떠났다고 합니다. 네. 일자리가 없어서. 네. 그런데 아마 이런 어려움이 앞으로 해결되기보다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 또 광주는 보면 또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또 GRDP라는 지역 총생산도 보면 꼴찌에서 두 번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런 지방 경제 또 일자리 사정을 봤을 때 우리가 우리 지방에 그래도 맞는 그런 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광주에서 네. 우리 경제계와 노동계, 우리 시민사회가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을 한 2015년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그것을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대선 공약에 말씀을 하셨고 저도 한 2년 전부터 이 환경노동위원장을 할 때 네. 이 광주형 일자리가 적어도 지방 일자리도 해결하고 우리 한국의 새로운 어떤 산업의 돌파구를 만드는 데 중요한 그 좀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저도 여기에 동의하고 함께 힘을 모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주형 일자리는 이제 시작을 하면 아마 광주 시민들이 지금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 지역의 어떤 청년들에게 일자리도 네. 만들어주면서 지역 경제, 광주의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될 거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일자리로서 광주형 일자리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다 간략하게 우리 광주의 시민도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광주형 일자리는 이런 일자리다라고 설명하신다면 간략하게 어떤 일자리입니까? 이게 이제 광주형 일자리 하면은 되게 우리가 어떤 기업에서 임금을 주는 것을 가지고 일자리가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하는데 그것을 기업에게는 좀 인건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담을 좀 줄여주고 또 그러면 여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사회임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주거라든지 의료라든지 교육 이런 분야에서 좀 소득을 오히려 보완해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의 임금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 임금으로 보완되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 아주 괜찮은 일자리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임금은 좀 줄이되 네. 아까 말씀하신 사회 임금, 뭐 주택이라든가 주로 기반 시설에 관련된 비용까지 포함하면 결국 적지 않은 뭐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지금 광주에서 좀 우리 뭐 4인 가족이 생활하는 아파트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나라는 주거 비용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좋은 어떤 공공 임대 아파트 한 25평 되는 것을 이 광주형 일자리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월 한 30만 원을 넘지 않는 이런 작은 월세를 내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저는 보완 대책이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지금 좋은 어떤 문화시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해서 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광주형 일자리는 정말 다른 일자리에 못지않게 좋다. 이런 것을 저희가 한번 제시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죠. 이 프로그램을 보는 그 특히 취업을 갈망하는 청년들이 봤을 때 궁금한 것에 좀 구체성을 좀 대표님이 답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광주형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일자리인가의 첫 번째 아무래도 노동자는 임금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이게 지금 반값이죠. 절반의 기존의 자동차 조합원들이 받는 건데 절반을 받는 건데 이거에 대한 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제 좋은 일자리인가라는 측면에서. 지금 그 임금 완성차 업계의 평균 임금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요. 우리나라가 9천만 원입니다. 독일이 8,300만 원, 일본이 7,800만 원 이렇거든요. 우리나라가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은 자동차도 이 아주 작은 자동차, 소형 자동차하고 대형 자동차는 수지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형 자동차일수록 이제 인건비 부담이 커서 해외로 가는 거죠. 처음에는 뭡니까 아주 작은 차가 가다가 그 다음에는 요즘에는 소나타까지도 해외에서 생산하고 그 다음 그랜저 해외 생산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 거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구조가 전혀 바뀌지 않으면 계속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다른 그 나라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 전체적인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난 10년, 20년 동안 해외에다가 생산 기지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임금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면 북경에 가면 베이징 현대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연봉이 얼마냐? 16,000불입니다. 중국에서는 그러면 한 지금 약간 2천만 원이 안 되겠죠. 뭐 달러로 계산하면. 그 16,000불 정도인데 그 중국에서는 굉장히 그게 좋은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가보면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한 9천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울산에서 만드는 자동차하고 북경에서 만드는 자동차하고 품질과 기술 수준이 다르냐?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그 베이징 현대에 직접 가봤는데
그 작업하는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 현대화돼 있고요. 아주 그 생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품질이 다르지 않아요. 저는 지금 한국과 중국 사이에 FTA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거기서는 정말 중국에서도 한국으로 역으로 자동차가 수출을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네요. 우리가 이런 것에 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게 민주노총이죠. 거기서 하는 얘기는 임금이 이렇습니다. 국내 완성차 5곳의 연평균 임금이 9,213만 원. 이것보다 절반보다 낮은 4천만 원 수준의 광주형 일자리가 될 거로 보인다.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이것은 노동자의 임금 하락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제조업 공장에서 정말 9천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몇 명 되는지 저는 아마 한 5%도 안 될 겁니다. 네, 저는 그 한 4천만 원이면요,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평균 임금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거는. 네. 아시지만 우리나라는요, 지금 한 2천만 명 정도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 거의 절반이 됩니다. 근데 비정규직 중에서도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한 아주 한 상위 10% 임금 대비해서 3분의 1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지만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최저임금을 생각하면 거의 2배 이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눈높이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일하는 사람은 9천만 원, 1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그럼 기업이 어떻게 한국에서 그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습니까? 네, 말씀 들어보면 저희 광주로 본다고 한다면 그 현대차가 들어온다면 생길 공간이 빅그린 산단입니다. 네네, 저 가봤습니다. 예, 빅그린 산단인 거고 우리 청년들이 상상해 볼 수 있게 방금 말한 그 연봉에 그다음에 말씀하신 사회임금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게 주택이라든가 그런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상하고 있고 어떻게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게 될 계획인지 빅그린 산단에 한번 그 사회임금의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면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제가 이제 빅그린 산단을 가봤더니 거기가 123만 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아마 2007년도에 아마 결정을 해서 아마 200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빅그린 산단이 저 정도로 조성되는 데는 거의 한 10년에다가 그 땅값만 해도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광주형 일자리 같은 비전이 없으면 저는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빅그린 산단은 그냥 비어 있을 겁니다. 어떤 공장이 와서 채우겠습니까? 제가 이제 빅그린 산단을 가고 뭐 다른 말씀을 드렸지만 빅그린 산단을 보면 거기에 지금 현대자동차 부진 한 20만 평 정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만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또 우리나라 부품 회사들도 실제로 보면은 그 어떤 고비용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더 외국에도 나간 게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좀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대규모 부품 회사, 이게 자동차 회사가 크지만요, 요즘에는 부품 산업이 훨씬 더 큽니다. 이런 회사들이 분명히 저는 이 빅그린 산단으로 올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무슨 우리가 빅그린 산단 123만 평에다가 현대자동차 공장 거기서 고용하는 것은 사실 1,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연관된 여러 부품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히 들어오게 돼 있고 또 간접적으로 뭐 여러 이제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11,000명 정도가 초기 단계에서 이제 그 고용이 창출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광주한테 정말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광주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빅그린 산단의 그 사회 임금이라 할 수 있는 그 기반 시설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얘기는 주택 1,100호, 100억 원짜리 체육관 이런 걸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확정이 되면 일단은 공공임대주택이 바로 지어져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복지시설
굉장히 좀 잘 만들 겁니다. 뭐 그런 것도 계획이 돼야 되고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하여튼 공공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도로 하나도 좀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광주하고 그 빅그린 산단하고 연결하는 뭐 이런 것들 뭐 종합해 보면 지금 현재 지금 정부에서 계산하고 있는 것은 한 3, 4천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고 있고 지금 내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공공임대주택 같은 그러니까 경우는 3, 4천억이 그 기반 시설에 네네. 투자하는 정부의 돈입니까? 이제 아파트 지으면 뭐 아시겠지만은 적어도 1,000세대를 짓는다.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뭐 LH 공사가 뭐 그런 것을 하게 된다든가 하고 지금 내년도 직접적으로 투입된 예산은 최소한 뭐 한 2천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단계가 현대차하고의 마지막 최종 타결 문제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 네. 놓고 지금 뭐 조율 중이다 하는데 제가 얘기해 주시다면. 알기로는 그래도 이제 광주시와 또 우리 뭐 시민단체 더구나 또 노조 뭐 가장 중요한 주체 중에 하나는 노조 아닙니까? 네네. 노조도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노동조합 자체의 어떤 고유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걸 합의하기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저는 우리 광주의 그 노동계가 큰 결단을 내려서 이걸 좀 그 합의를 도출한다고 보고 뭐 그렇게 되면 저는 뭐 다른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 현대 쪽이나 이런 쪽은 우리가 또 정부가 설득도 하고 해서 반드시 이 사업을 성공시키고자 합니다. 사실 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중에서 중요한 것이 광주형 일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작년에 시작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늦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1년 6개월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또 못한다. 그러면은 정부가 지원해야 할 예산을 지금 우리 11월 달에 지금 심사해서 이번에 통과시켜야 되는데 못하면 내년 1년이 또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한 2년 6개월 동안 이걸 하지도 못하면 네. 정부로서도 더 이상 기다리기가 어렵죠.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에서도 네. 지금 이걸 하자고 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들어보면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에다가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모델을 광주형 일자리라고 부르겠다는 그런 의미신 거네요? 그렇죠. 이런 모델이고요. 그러나 이제 광주가 가장 선도적인 그런 어떤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공을 해야죠. 네. 이거 하다 보니까 뭐가 잘 안 되고 뭐 이렇다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떤 좀 문재인 정부와 저희 민주당에서는 반드시 이걸 성공을 시키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가 물가가 낮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 외에 광주가 이런 모델이 될까라 볼 때는 광주가 갖고 있는 자산 뭐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은요. 네. 그래도 노사 민정, 뭐 그 노동계, 경제계 또 시민사회가 정말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먼저 네. 그런 어떤 공감대를 만들었던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 광주만큼 이렇게 이야기를 논의를 해온 게 없고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저는 뭐 광주 시민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한 공감대 그래서 서로 좀 양보하면서 반드시 이걸 좀 성공시키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 다른 지역에서는 없었습니다. 네. 이런 걸 토대로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뭐 독일의 사례 또 그 저 미국에서 2008년도에 자동차 산업 막 뭐 파산하고 이럴 때 그런 어떤 구조조정 이런 거 우리가 보면서 아 우리 한국 자동차 산업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자동차 산업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제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가져가려면 새로운 어떤 그 모델이 좀 나와야 된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 별로 거기까지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실행 계획으로서 이야기된 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주에서 마침 아마 맨 처음에 이야기됐던 게 2015년인가 16년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아니 이거는 그 지역에서 원해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정부가 아무리 예산을 지원한다 뭘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이걸 지지하고 동의하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지 않으면 정부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도 광주가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5.18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게 5.18 정신이 서로 뭐 상생하고 하는 것으로 승화됐다고 봅니다. 저는 더군다나 저는 자동차 산업이 이대로 가면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한 2025년 되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대전환을 해 있을 겁니다. 그때 누가 더 미래에 대해서 잠재력을 가지고 노력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저는 광주가 이렇게 같이 그 뜻과 지혜를 모아주는 것이 정말 역시 광주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홍 대표님 하면 떠오르는 네. 앞에 수식어가 용적공, 네네. 홍영표. 네. 근데 그가 왜 이렇게 노동계가 싫어하는 일을 밀어붙이는가에 대한 비판도 받고 계시죠? 뭐 요즘 그렇습니다. 뭐 갑자기 제가 어떤 노동계에 대해서 아주 그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는 뭐 서로 그것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정말 노동계도 함께 그 좀 현실을 보고 함께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그런 성장 잠재력이 이제 고갈되고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대기업 이런 데서는 거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노동계도 함께 고민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뭐 정부만 또 경제계만 고민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는 거죠. 과거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 상권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다음에 좀 노동조합 탄압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는 사실 뭐 국회에서 국회의원 생활 거의 뭐 대부분을 그런 어떤 노동계를 대변해서 노동 상권을 지키고 노동운동 탄압을 막고 이런 데 제가 앞장섰는데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노동계도 함께 우리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좀 우리 경제사회의 중요한 주체로서 좀 책임을 다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끝으로 아니면 말씀 후련하게 다 하고 가셔야 네. 뭐 남는 게 없으실 네. 것 같은데 뭐 이 말은 꼭 하고 싶다라는 얘기도 포함해서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시죠.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광주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고 또 광주에 대해서 정말 뭐든지 좀 하려고 하십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저거 저희가 뭐 예산을 챙겨 드려도 그것이 정말 20년, 30년을 내다보면서 광주의 어떤 비전이 될 수 있느냐 하면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입니다. 정말 이런 지방, 뭐 광주만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지방에서의 일자리가 없으니까 수도권으로 가고 수도권은 또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가서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10년, 20년 해봐야 무슨 아무런 그 미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방을 살리기 위한 일자리 그리고 한국의 경제를 새롭게 좀 우리가 도약시키기 위한 일자리 이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다행히 또 우리 5.18 그 정신이 살아있는 이 광주에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사실 저희 뭐 정부 정말 이거는요. 여야가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여야가 이걸 전폭적으로 지지한 것은 저는 굉장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뭐 광주에서 그런 우리 시민들이 뜻을 모아서 이걸 반드시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정부와 정치권 전체가 다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님과 함께 집중 토크 광주형 일자리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주 한 주 화제의 이슈에 대해서 보다 날카롭고 명쾌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를 쏴라, 이슈 저격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실 두 분의 명사수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영배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뀌는 지방분권 정책, 지방 어떻게 달라지나입니다. 네, 이번 주제는 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서울 중앙뉴스에서는 별로 잘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인데요. 지난 10월 30일인가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정 30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전부 개정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 의의에 대해서 우리 민 비서관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지역사회 구성 원리가 바뀔 때가 된 거죠. 이를테면 패러다임이 전환해야 할 그런 시점이 된 거죠. 그런 상황의 변화에 현재의 지방자치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이른바 지방자치 2.0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그런 준비로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동안 30년 걸렸다는 말은 어떤 주체인가 이런 걸 좀 바꾸고 싶지 않거나 뭐랄까요. 그대로 두고 싶어하는 뭔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국가는 대개 지역을 자기 통제의 그 상황에 두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역은 그것으로부터 어떻게든 조금 더 자율성을 키우고 주체적으로 자기 영역을 꾸려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사실 약 한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마는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유사 지방자치라 그렇게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사 네. 지방자치. 그래서 그 모법에 지방자치에 대한 관련된 법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중앙에 종속돼 있는 지방자치다. 그래서 10월 30일 날 지방자치 6회 지방자치 날에 대통령의 경주선언은 정말로 환영하고 정말 대통령께서 경주선언에 발표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선언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일단 평가가 후한 평가를 내리셨는데 그러시네요. 국민 입장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법 개정을 할 게 아니라 종전에 대통령께서 개헌 발의하지 않으셨던가요? 개헌 발의했죠. 원샷으로 개헌을 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가는지 궁금해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개헌을 통해서 이 자치분권 국가로 나가기 위한 그런 틀을 좀 마련해보자 이렇게 이제 됐는데 국회에 가서 그게 좌절이 됐죠. 그게 좌절된 게 야당이 좀 반대해서 그렇던가요? 뭐 그렇게 봐야죠. 네.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있을 거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로운 재표현을 하자면 민주주의 2.0에 어울리는 지방자치 2.0 시대가 필요한데 이걸 그냥 있을 거냐. 그럴 수 없다 해서 이제 재정분권하고 특히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을 합니다. 이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에는 크게 보면 네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개헌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는 게 있고 어떤 건 법률을 바꿈으로써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법률을 통한 개정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주민 주권 시대, 지역 민주주의 시대로 확실히 한다. 이거는 주민 참여의 폭을 대폭 확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의 주체인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자치권을 가능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확대 심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럼 자치권만 확대되면 그만인가? 그렇지 않다. 거기에 따른 책임, 투명성 이런 것들이 같이 담보돼야 한다. 그래서 그 내용도 담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동안은 중앙과 지방이 위계적인 관계였다면 네. 이제 수평적인 협력 관계, 또 지자체와 지자체 간에도 협력 관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크게 4가지 방향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내용을 준비했고 이것을 이제 12월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겁니다. 지금 네. 이제 입법 예고를 11월에 하고 나서요. 네, 그게 이제 말씀을 첨언하면 네. 주민 조례 발의안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하죠. 그동안 대부분 이제 조례란 자체를 우리 선출직 지방 의원들이 조례를 이제 개정하고 또 제정하고 그랬는데 이제 주민이 직접 발의할 수 있는 네네. 그러한 게 주민 참여형 지방자치가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주민 소환이라든지 주민 투표 그동안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주민 소환이라든지 주민 투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법을 좀 더 강화시키면은 주민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요. 결국은 주민 주권을 강화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주민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말씀 장치들인데 들어보면 우리 시청자들이 예. 이 주제를 다루는 게 내 삶과 예. 정말 직결되는 거, 뭐 주민분권, 뭐 주민이 주인이 되게 이런 말은 너무나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글쎄 좀. 이건 이제 의장님이 더 정확하게 하실 텐데 네. 이런 거죠. 지금 지방자치법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네. 지역의 주체인 음. 생활 주체이고 주권자인 네네. 주민들이 시민들이 네. 자기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실행하는 단계는 이제 의회와 지자체와 시민들이 이제 풀어 나갈 거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까지는 그걸 규제하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풀리는 거죠. 이제부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자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고, 즉 자기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이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치 활동이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하거나. 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주민 발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발의는 의원님들이 주로 하시는 거고 주민 발안을 합니다. 전에는 발안, 예. 의회 의원분들만 우리의 약속인 조례를 우리 지역에 통용되는 조례를 발의해서 그걸 이제 의원이 제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뽑은 의원이 대표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국회의원 하는 것처럼. 내 생활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네네. 직접 거치지 않고도 직접 의회에다가 발의를 할 수 있게 발안을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활에 불편함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바꿉시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학교와 그 주변을 이렇게 합시다. 교통을 이렇게 합시다. 뭐 주택을 이렇게 합시다. 이런 얘기들을 주민이 직접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민주권 시대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지금 전반적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은 자치의 주체가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고 그 폭을 넓혀주는 것이고 네네. 그것을 이제 직접 집행하고 실행하느냐 하는 거는 얼마나 그 지역사회가 활발하게 활동가들이 의회가 지자체가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걸 네. 실질적으로 실행하느냐 여기에 그 달려 있는 지역이 거죠.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깨어있는 의식이 더 있어야 이것은 그렇죠. 효과를 발휘한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이제 예산 참여자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네. 지역의 어떤 놀이터 시설이라든지 학교 안전망 설치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지방원이 있지만은 모든 것을 다 섬세하게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 우리 주민들께서 네. 정말 이것은 꼭 필요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또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사위다라고 했을 때 네.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조례도 만들어낼 수 있을 뿐더러 또 그 행정의 어떤 정책을 어떻게 보면은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네.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많이 이제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다 보니까 벌써 뭐가 어떻게 바뀌나를 좀 더 시청자들이 이게 달라지는구나 좀 얘기 좀 해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건 주민 발안 그리고 또 예산을 참여한 거 했는데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나 질문한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제 의원들이나 또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가령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거나 심지어는 뭐 좀 죄송한 말씀인데 의원을 소환을 해야 된다거나 네. 단체장을 소환을 해야 된다거나 아주 긴장시키는 일이죠. 주민 소환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 발의 요건이 굉장히 그동안 까다롭고 또 심지어는 결정을 할 때 있어서 그러니까 투표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규정도 되게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대폭 낮췄습니다. 문턱을. 문제 있는 사람에 대한 불러들이고 그렇게 심지어는 하는 문제가 너무 복잡했는데 네, 네. 그걸 훨씬 더 낮췄죠. 또 감사를 청구해야 된다 그러면 감사 청구 요건도 훨씬 완화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직접 주권자로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제 주민들의 그 참여.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동안엔 지방 의원들에게 많이 위임된 상이었습니다마는 네. 이제는 이제 주민들이 직접 어떻게 보면 예산의 분배 행위까지도 관여할 수 있는 좀 불편하실 수도 예. 있겠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그렇죠.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럴 수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있습니다. 거 아니냐 이런 예, 문제제기가 있는데 예. 예, 세계 이제 그 흐름을 보면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좀 가미가 된 거죠. 특히 이제 심지어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조직을 이른바 자주 조직권이라고 하죠. 자치 조직권. 자기 조직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자기 조직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예를 들면 말씀은 부단체장을 몇 명 둘 거냐, 국을 몇 개 둘 거냐, 과를 몇 개 둘 거냐, 부시장, 정원을 어떻게 할 부군수 뭐 거냐 이런 거, 네. 이런 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는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네. 그런 폭을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자치권 확대죠. 지방이 지방권의 확대. 지방 정부로 지방의 중요한 중앙의 파트너로서 우리가 스스로 조직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그걸 못하게 돼 있었던가요? 굉장히 제한을 해놨죠. 대통령령으로 제한해놓고 법률로 제한해놓고. 그게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는 그렇죠. 방법이네요. 방식이었죠. 공을 풉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이 되게 이번 개정안을 보고 그 환영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독립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넣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고양하기 위해서 제고하기 위해서 지원 인력을 정책 지원 인력을 조례로 정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아마 이 두 가지가 지방의 그렇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되게 좀 환영할 바로 그런 얘기하신 해당 분야니까 저희들 바뀔 거라는 들어보죠. 입장에서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정말 바래던 어떤 그런 일들이죠. 특히 이제 인사권 독립이라는 것은 어떻게 독립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동안에 어떻게 의회 사무처와 사무국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통 광주시라든지 구에 보면 그 이제 집행부 공무원들이 파견 행태죠. 의회 집행부 공무원들이 집행부 시장이나 구청장을 어떻게 보면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인사권이 시장이나 그렇습니다. 부분에 있는데 예. 의장님이 위해서 일을 하면 예. 정보도 의장님과 관련된 정보를 그렇습니다. 시장한테 보고하겠네요. 뭐 정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네. 실질적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이제 구축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정책 전문 인력 지원하는 문제 이건 무슨 아주 말이죠?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국회에서는 보좌관 제도를 이야기합니다만은 네. 저희들은 보좌관 제도라기보다는 지방 의원들이 지금 강주는 23명의 광역시의원이 있습니다. 광역시의원이 있는데 교육청 예산과 우리 시 예산을 보면 1년에 약 7조 정도 예산을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23명이 N분질로 나누면 약 3천억 정도 예산을 다룹니다. 시원 한 분이 3천억을 다룰 수 예. 있는 대단한. 그래서 거네요. 어떤 네. 예산을 깊이 있게 심의하고 의결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데 있어서 정책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든지 자담회 다양한 어떤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의원 한 사람이 인력이 필요하겠네요. 담당하기는 너무 벅차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제일 고심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네. 주민들이 보기에 그래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야. 즉 정책 지원 인력 혹은 보좌진을 붙여서 의원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 네, 이렇게 네. 이제 되면 네.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아주 쉽죠.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 그 수용성이 좋은 건 아닙니다. 말씀하기 곤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런 것 같아요. 지방의회에 대한 그 시민들의 불신 그리고 가끔 드러나는 여러 가지 그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저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정책 지원 인력 혹은 보좌 인력이 부족하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주민들의 평가가 박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자체를 감시 감독하거나 네. 자체적인 정책 지원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정책 지원 인력을 두어서 활동을 잘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면 주민들의 평가도 좋아지겠죠.
그런 차원에서 순기능을 좀 살려보자. 선순환의 이 고리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역기능을 많이 강조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물론 의원들이 역량 강화라든지 전문성 확보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어떤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좋은 조례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또 정책 저희들이 또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같이 일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의원 개인의 필요한 어떤 보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 이 문제는 시민의 지지를 계속 얻어낼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그렇습니다. 시민의 신뢰를 높여가는 게 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의회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동안 의원들이 이러저러 좀 하면 이른바 윤리특위라고 하는 거 둡니다. 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다루기 위해서. 근데 이게 임의 설치예요. 근데 이거를 의무화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의무화하자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윤리특위라고 하는 게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어요. 그건 의원들 자율에 맡겨져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징계에 관한 게 있다고 하면 이거를 민간 의원들이 시민들이 미리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같은 걸 둬서 시민들이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의회가 자체적으로 하기 전에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같은 걸 둬서 시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책임성,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하는 그런 장치도 이번에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자율리에 따르는 책임을 강조한 거군요. 저희들도 적극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책임에 대한 그렇게 해서 그리고 윤리위원 자체도 그동안 의장이라든지 그 의원 중심으로 많이 꾸려졌었습니다. 물론 이제 민관위원도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자기끼리 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그 민관위원으로 구성되고 어떤 그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투명성이라든지 그 신뢰성 확보가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의원들을 또 통제할 수 있는 통제라기보다는 의원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크게 네 번째로 가서 달라진 게 뭐냐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기구를 기구는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 국무총리, 그다음에 관련 그 장관 내각과 그리고 시도지사가 참여해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 그게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근거를 일단 만들어 놓고 이거 구성안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대통령령을 바꾸거나 뭐 일단 지방자치법이 통과돼야 되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역이 그동안 이를테면 통치 대상이었다면 이제부터 지역은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로 바뀐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변화죠. 그리고 지자체와 지자체 간에도 서로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겁니다. 이를테면 자치단체 조합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요. 실제로 광역 행정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권역별로 자치단체 간에 협력할 일들이 많아지거든요. 의장협의회에서도 어떤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가 저희들이 이제 물론 아직은 청와대에서 안 불러줍니다만은 저희들 또 의원 입장에서 또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어떤 상생관계, 서로 협력관계, 그리고 또 우리 또 광역 시도 간의 또 상생관계. 그래서 지금 강주와 전남 저희들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참 많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상생 관계를 통해서 한 단계 지금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 진정한 지방 분권이라든지 지방 자치가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정부 차원에서는 혹시 뭐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질문하시는군요. 법령이 개정이 전부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쉬운 문제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우선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법령이 이제 순탄하게 이게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면 되지만요. 그게 좀 안 되면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우선적으로 할 겁니다. 각 지역의 힘들도 좀 모아져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은 지방 분권 균형 발전은 재정권입니다. 재정권. 지방의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중앙정부에서 어떤 국책 사업을 제외한 다양한 어떤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이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통 매칭 펀드라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승인할 때는 100% 예산에서 50%를 지원하고 네. 그다음 광역시도에서 25%, 그다음 자치구에서 25%. 네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싶다 손치더라도 결국은 지방비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말 이렇게 되면은 가히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다시 중앙정부에 반납하는 네. 이런 악순환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너 50만 원 있으면 50만 원 줄게 얘기 아닙니까? 예, 예. 50만 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 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네. 지방 정부, 지자체도 있고 중앙 정부가 있단 말이에요. 정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부가 지자체하고 상관없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또 네네.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기본적으로는 네.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하고 있는 법제화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근거인데 네네. 그런데 이제 말씀은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지역의 부담, 지자체 부담을 얼마나 줄여줄 거냐 하는 문제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세금 구조가 조세 구조가 거의 뭐 8대2로 돼 있고 그래서 지역 자체의 재정이 되게 좀 확충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이걸 바꿔 나가는 게 이제 지방 분권의 방향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지역에 계속 재정 분권을 해주면 지자체 해주면 아마 지자체 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격차 문제가. 서로 차이가 있으니까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재정을 조세제도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른바 재정 조정 기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국가는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8대2에서 7대3으로 바꾸겠다 하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두 번째는 그런 과정에 지역 간의 격차를 심화하지 않도록 오히려 균형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재정 8대2, 분권안이 7대3이란 말씀은 이제 20% 지방에 주던 걸 30% 세수가 가도록 키워서. 한다. 그렇습니다. 그걸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나누냐의 문제가. 장기적으로 네. 이제 6대4까지 가자. 네. 그게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자, 그런데 제일 지금 핵심적으로 재정 분권의 핵심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이른바 지방 소비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방 소비세가 지금은 전체 내국세의 이 11%로 돼 있거든요. 이것을 내년에 4%, 내후년에 6%포인트. 그래서 21%까지 올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조치를 한 다음에 네네. 그렇게 재정이 옮겨가는 데 따른 이전되는 데 따른 이제 기능과 사업을 같이 이제 붙여줘야죠. 그 조정 과정이 이제 되게 어렵습니다. 네. 지방 입장 들어보죠. 저희 입장에서는 네. 지방 그 소비세라는 것 자체가 부익부 빈익빈을 좀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 정부에서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만은 지방 소비세를 앞으로 이제 15%, 21% 이렇게 늘려간다는데 네. 말 그대로 국세에서 국세 보면 부가가치세가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 일부를 떼어서 이제 지방 소비세로 그게 이제 그러다 보면 수도권은 더욱더 지방 소비세가 어떻게 보면 늘어나고 특히 이제 우리 경기도 지역은 늘어나고 경기도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여러 가지 재정 자립도라든지 지역 경제 입장에서 어려운 지방 입장에서는 결코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1대 2대 3대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라든지 시도 간에. 그래서 1대 3대 5 정도로 해가지고 어떤 선배분 방식을 좀 도입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방 입장에서는 그냥 강력히 주장하고 있죠. 뭔 말씀인지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그거 좀 쉽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은 1이면 그러니까 전체 100이 있다고 하면 비율을 1이면 광역시는 2를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2배를 주는 거죠. 그다음에 나머지 도는 3을 줍니다. 3배를. 그거를 지금 3이 아니라 5로 하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1대 2대 5. 그런데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다 해봤는데요. 해보셨습니까? 네. 광주시에는 뭐 변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남도가 좀 문제입니다. 지금 1대 2대 3으로 하면 전남도하고 경북이 조금 좀 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곳이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건데 1대 2대 5가나 1대 2대 4나 뭐 이런 방식을 1대 3대 5나 이런 방식들을 쭉 시뮬레이션을 해보는데 1단계 과정에서는 거기까지 가기가 좀 어려워서요. 이걸 이제 보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가능하면 이 가중치와 보전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2단계에 가서는
아예 그냥 조세제도 자체를 바꾸는 방식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 이후에 그거를 이제 내년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죠. 지방 분권 자체 없이는 균형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재정 분권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떤 중앙 정부에서 지역을 바라보는 이제 시각이 바뀌어야 되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제 국회에서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통과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뭐 정부가 그렇게 하니까 우린 그냥 그거 보고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고요. 네. 각 지역의 자치의 주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회하고 잘 이제 협력을 해서 의논해서 이 법이 이제 무난히 통과가 되도록 하고 제도를 계속 바꿔가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중앙정부 혹은 이 중앙의 기득권 세력의 네.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을 돌파하는 힘을 또 지역에서 모아서 같이 활동해 나가고 계속 제안하고 의견을 내서 어떤 이 새로운 시대 지방자치 2.0 시대가 열리는 그런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중앙이나 수도권 중심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각 지방이 중심이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변화의 중심이 되는 자각이 더 필요하다는 오늘 토론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낙곤의 시사 본색은 주인의 마음으로 지역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t's just a restless feeling by my side.